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서 만나게 됐네요. 우리 교재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스피디하게 아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유교 사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배웠었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동양 사상의 흐름,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인간관, 자연관, 생사관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일단 인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불도 인간관의 공통점이었어요. 현실적인 노력, 실천을 강조하고 인간의 본성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라는 공통점. 그 다음에 생사이려 하면은 불교가 떠오르죠. 이게 바로 생사관 자체를 생과 죽음이라는 걸 따로 떨어져 있지 않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자, 제시를 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만은 꼭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동양 사상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교 사상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유교 하면은 역시 공자님의 말씀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공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 그 다음 예, 그죠? 정명, 대동사회까지 여러분들이 꼭 시험장에 갖고 가야 될 키워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업 끝날 때 정확하게 내가 이 개념은 이해해뒀구나 라고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 메시지로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꿈을 이루려고 하시죠? 여러분들 꿈 있으십니까? 일단 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꿈을 어떻게 이뤄야 될까요? 자, 간단합니다. 꿈을 어떻게 이뤄야 될까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계획이다라는 건 바로 꿈에 대한 하나의 목표를 잘게 나누는 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계획을 열심히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딴 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EBS 강의 수강하고 있는 거 완강을 계획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필요한 목표는 뭐다? 바로 완강이다라는 그 하나하나의 계획들을 실천해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4강 드디어 이제 어려워하시는 유교 사상, 공자의 사상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교재 34페이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와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시간 굉장히 많은 필기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접착식 메모지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퀴즈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오늘 제가 낼 퀴즈가 이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훌륭한 소설가들이 많으세요. 지난 시간의 퀴즈는 조정래 씨가 정답이었죠. 이번 시간은 200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네요. 우리 소설계의 별 하나가 또 졌습니다. 바로 유림이라는 소설의 작가 최인호 씨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아주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유림이라는 작품은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공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유교 사상과 연관이 깊습니다. 제가 시리즈 이 6권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퀴즈를 낼 건 1, 2, 3권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고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1, 2, 3권을 배치했을까라는 퀴즈인데요. 최인호 씨가 쓴 이 유림이라는 소설의 1권 주인공이 누굴까요? 조광조입니다. 2권은요? 공자. 3권은 퇴계 이황 선생님. 그러면 퀴즈는 이거죠. 왜 최인호 씨가 유림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공자를 1권에 넣지 않고 2권의 공자를 넣고 1권의 조광조, 3권의 이황을 배치했을까요? 그 다음은 맹자, 이이, 마지막은 다시 이황으로 최종 끝나게 됩니다. 이유를 한번 근거를 내서 설명해 보세요. 이유는 이거죠. 공자의 전반부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조광조와 너무 닮아있다는, 조광조 전부의 삶과 아주 닮았다는. 그럼 공자의 후반부의 삶은 바로 이황 선생님의 학자적인 모습과 면모와 굉장히 닮아있다는.
그래서 아마 1, 2, 3권의 주인공을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유교 사상이 어떤 흐름을 갖느냐라는 건데요. 이황 선생님도 당연히 우린 유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유림이라는 소설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유학 사상에 대한, 유교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이거 어디에도 안 나온 자료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 때 잘 필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34페이지에 공간을 찾아서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접착식 메모지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목은 유교 사상의 흐름. 제가 욕심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뉴탐스런 윤리와 사상은요, 전반적으로 윤리 과목에 대한 좀 실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구나, 이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구나 라고 매력을 좀 느끼시는 입문서이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윤리와 사상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 드리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하는 거, 아주 확실한 기본기를 다지는 과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교 사상의 흐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보면요, 이 개괄을 하면서 첫 번째는 제가 연원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유교 사상이라는 게 언제 등장을 했냐라는 거죠. 자, 연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역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유교 사상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 유학, 학자들이 공부하는 학문으로서 유학이라고 하고요. 그게 종교적인 형태로 자리 잡은 걸 유교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몸담고 있는 선비들을 바로 유림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에 유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역시 춘추 전국시대에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제, 자, 백, 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유교, 공자의 사상만 등장한 게 아니고요. 100개나 넘는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구체적으로 BC 770년부터 한 BC 220년까지의 그 긴 세월을 춘추 전국시대 대혼란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혼란기는 왜 도래하였으며 그 혼란기에 왜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꽃을 피웠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 춘추 전국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철기의 개발과 급진적인 사용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철기 때문에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왜? 철기를 통해서 소우자입니다. 우경과 깊을 심자죠. 심경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와 연결이 되느냐? 바로 철기를 통한 우경, 소가 쟁기를 가지고 깊이 파면서 단위 면적당의 생산량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그 생산량이 커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토지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바로 신영복 교수님의 동양고전 읽기 독법 강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기술되어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백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핵심은 철기 그리고 토지에 대한 개념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별로 땅에서 생산되는 게 없다 보니까 땅을 바라보면서 땅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죠? 땅은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왜? 더 많은 땅을 가져서 더 많은 생산량을 통해서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철기를 이용한 강력한 무기까지 개발되면서 뭐가? 대규모의 정복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바로 제자백가의 가장 메이저급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 각광받는 유교가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어 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추 전국시대, 그것을 우리는 흔히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고 나면 진시 황제에 의해서 바로 통일이 되죠. 그래서 진나라 전의 유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노란 펜으로 써볼게요. 선진유학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 앞서간 유학 그 표현이 아니고요. 진나라 전, 진시 황제 전 때의 유학,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의 공자,
맹자, 순자까지의 사상을 우리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 선진유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맹순을 우리가 다 자세하게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느 시대가 도래합니까? 한나라 때와 당나라 때가 이제 도래를 하는데요. 한나라 때 유행한 게 뭐냐면 선진유학, 아래다가 한나라 때라고 쓸게요. 한나라. 그리고 선진유학 다음에 노란 펜으로 쓰면 등장하는 것이 요때는 훈고학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훈고학이라는 건 이 진시 황제의 분서갱유 들어보셨나요? 분서갱유가 뭐냐면 유교 서적들을 다 탄압하기 위해서 불지르고 심지어는 유생들마저 아까 말씀드린 유림들마저도 그 갱을 파가지고 묻어버린 생매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몇 건 안 남아있는 그 유교 경전들의 훈차를 달고 해석을 달고 자구를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훈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 때 등장할 수 있었던 학문이 성리학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때 양명학이라는 게 또 발달을 하게 되죠. 우리 수업의 순서를 보면 자 다시 가볼까요? 공자, 맹자, 순자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성리학, 양명학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송나라 때와 명나라 때는 우리나라로 보면 조선이 되겠죠. 조선에도 성리학을 받아들인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기대승, 이황, 그리고 이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약용의 실학까지. 선생님 실학사상은 성리학과 다르고 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유교에 대한 현실적인 재해석, 창조적인 계승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실학 또한 성리학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격은 아주 다르기는 하고요. 자,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유교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역시 공자의 사상이 이 유교를 창시한 주창자이고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공자부터 오늘 배우게 되는 건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자의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공자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꺼낼 얘기가 있는데요. 공자님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자의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할까요? 공자가 이 말을 되게 강조했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공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이 학문을 하는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네요.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지자다. 이 말이 뭘까요? 네. 정말 알고자 하는 자, 공부를 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자는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니까요. 가장 고수가 누군 거예요? 즐기는 사람인 거죠. 근데 저도 20대 대학 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공자의 논어, 공자의 말씀들을 공부할 때 이거는 그런 부등호 형태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구나. 가장 위대한 게 낙지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건 이건 것 같아요. 알고자 하는 것, 지식 탐구를 하는 것과 그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과 즐기면서 하는 것이 하나가 돼버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공부하고 막 탐구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지식에 대한 열망이 되게 많은데 막 즐겨요, 그거를. 그게 증거 자료가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다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경지까지 가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걸 탐구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많이 늘게 될 거예요. 공부를 하는 자세가 그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확인할 게 이거죠. 동양 철학의 미학이다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공자를 들어가기 전에 이 언급부터 합니다. 동양 철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겨보십시오.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음식에 가끔 비유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동양 철학은 정말 장인이 철학을 가지고 끓인 된장 뚝배기 맛이에요. 막 정말 그 철학이 담긴 옹기 그릇 같은 거기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처음에는 그런 거 잘 익숙하지 않은 젊은 학생들 와닿지 않고 피자나 파스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맛이 들기 시작하면 그 깊은 매력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우리 동양 철학을 깊이 그 매력을 좀 마음을 열고 느껴보자고요. 자, 그럼 공자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의 스토리텔링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스토리텔링의 대가로서 스토리텔링을 좀 강조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공자님은요, 탄생의 비화가 좀 있네요. 공자님은 아버지 공숙량홀이 70대에 어머니 안징제 당시 16살이었습니다. 만나서 결혼을 하고 공자를 얻었습니다. 왜냐면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아들이 필요했단 말이죠. 장자가 필요했는데 계속 못 얻고 있다가 드디어 그 70세에 아이를 얻게 됩니다. 제사가 중요했다라는 건 이 시대에 그만큼 제사라는 예법이 중요했다라는 건데요. 그 공자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의 이 제례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심지어는 직업이 제례를 가르쳐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자,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공자는 제례를 굉장히 강조했구나. 예법을 강조했구나. 제사라는 형식을 강조했구나라는 거. 공자는 태어났을 때 이마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라고 해서 이름을 공구라고 붙였다라는 설도 있고요. 어머니 안징제가 언덕 위에 맨날 올라가가지고 아들 하나만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빌어서 언덕구자를 써서 공구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자라는 학파, 유가라는 학파가 만들어질 만큼 위대한 철학자인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의 이름을 딴 학파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공자를 중국에서는 문화혁명이나 공산화가 되다 보니까 공자의 사상을 생매장하고 끄집어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공자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자의 동상도 천안문 광장에 세웠다가 그 다음에 공자라는 영화도 만들고 심지어 공자라는 드라마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요 얼마 전에 토요일 날 노래 불렀던 그 대표적인 프로에서 다시 그 정말 대단한 무대를 보여줬던 이정현 씨가 중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공자의 사랑하는 연인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죠. 왜 공자를 중국이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그 말은 바로 중국의 화이부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G2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공자를 끄집어냄으로써 나는 너희들과 경제적으로는 함께 갈 수 있겠지만 정신은 내가 더 위대해. 나는 정신을 놓치지 않아. 중국은 너희들과 수준이 다른 나라야. 전통이 있고 철학이 있고 역사가 있는 나라지. 이런 걸 내세우려는 게 바로 중국의 화이부동 자세라고 합니다. 더불어 지내지만 정신은 놓치지 않는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2015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만의 정신적 지주와 우리가 앞세울 우리의 공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공자의 사상을 오늘날 우리가 공부해야 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공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이 문장을 잘 보시면 공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공자의 눈을, 공자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구나라는 힌트를 좀 얻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보여드려 볼까요? 우리는 공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분수를 알아야지. 너는 참 인자한, 너는 참 예의가 있구나, 이런 표현들. 사실 우리는 공자의 사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 공자의 사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공자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며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공자의 사상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 같이 보시죠.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솔선수범하여 바르게 행동한다면 누가 감히 부정을 저지르겠습니까?
무도한 자를 죽여 없애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치를 한다면서 어찌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선하고자 하면 백성들은 자연히 선하게 될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은 것이라서 풀 위로 바람이 지나가면 풀은 반드시 한쪽으로 눕게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 공자라고 해서 한번 들려드려 봤습니다. 가끔씩 제가 그 사상가의 직접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들어보시라고 준비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감상해 주시면 돼요. 공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기본이 바로 서는 세상을 꿈꾼 진실된 보수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보수적인 느낌도 좀 있고요. 기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자의 사상인데요. 어떤 이는 너무 보수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며 세상을 좀 모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자의 사상의 가장 매력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갖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줘야 되잖아. 이런 것들은 휴머니즘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는 기본적인 세상을 꿈꾼 그 진실된 보수주의자가 공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자의 사상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필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 필기는 바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34페이지에 인, 예 이렇게 순서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으면 공자의 사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공자의 사상에서 가장 먼저 핵심이 되는 1번 얘기를 해보면요. 바로 인과 예의 개념입니다. 인과 예의 개념. 자, 그러면은 인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인이라는 건 타고난이라는 표현을 잘 쓰셔야 되겠죠. 타고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도덕성. 심지어 인간은 타고난 도덕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사랑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인격체의 인간다움 자체, 인격체 자체를 표현할 때도 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한자로 인이라는 건 사람 둘이 기대고 있는 건데요. 그 어질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자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인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장 인자한 선생님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랑이 넘치시잖아요. 그리고 인격체 자체잖아요. 인격자잖아요. 그럴 때 인자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입니다. 예라는 건 이 내면의 도덕성만 가지고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바로 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비, 레, 물, 시, 비례, 물, 언, 비례, 물, 동, 비례, 물, 정. 자, 이게 공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비례, 물시. 얘가 아니면 물시. 그것을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러니까 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땡땡땡. 인과 예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옆에다 써드릴게요. 인과 예라는 것은 화살표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예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예는 인이 실현되는 하나의 완성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 예의 관계는
인을 통하여 예가 나오는 것이고, 즉 인이라는 것이 예의 기본이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예를 통해서 인이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통해 인이 완성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거죠. 우리가 인자하다라고만 해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정말 인자한데 내면으로는. 그런데 바깥으로 예라는 것을 안 지키고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게 과연 인자한 사람임을 티낼 수 있는 것이냐. 근데 공자는 인자함이 저절로 예를 갖춰서 나오는 인간이 군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라는 게 아주 그냥 형식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이라는 것이 발로가 되어서, 즉 인이 예를 통해서 나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사람된 도리로서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3년상은 치러야 한다라는 게 공자의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예는 3년상이라는 제례일 거고요. 이는 부모를 사랑하는 효라는 마음이겠죠. 이 말이 뭐냐. 3년상을 그냥 지켜라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 슬하에서 3년 정도는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3년 정도는 상을 치르면서 그 사랑에 보답을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도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과 예의 관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번입니다. 그러면 인과 예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인과 예의 실천 방법. 자, 그러면은 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인입니다. 인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인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일단 효부터 해라. 오, 집안에서 효부터 하는 사람이 인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 형제 자매 간에 잘 지내고요. 그 다음에 충, 신, 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이라는 것은요, 효제, 충신, 선인데요. 여기에서의 서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인이라는 거 하나 시험 출제 포인트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인은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구별이 있는 사랑의 정신을 얘기해요. 뭐 앞뒤 안 가리고 다 사랑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CF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 묵자의 겸애론과 항상 부딪혀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묵자의 겸애론과 부딪혀서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건 묵자는 공자의 이런 분별적인 사랑을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해요. 아니 사람을 어찌 가려서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진정한 사랑은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자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공자가 사람을 사랑할 때 가려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이니라. 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정신으로 옳은 것이고 이거는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분별 있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효제, 충신, 서라는 것은 일단 효를 실천하는 방법론들이 되겠죠. 그중에 서라는 것은, 자, 서를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서는 같을 여자의 마음심자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라는 역지사지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라는 것도 제가 한번 공자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서는 당신과 나의 마음을 같이 하는 자세, 즉 역지사지인데요. 이것을 축이급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 마음을 미루어 상대방에게 미친다라는 표현이죠. 그 얘기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표현으로 공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효를 잘하려면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봐라. 형제 자매와 잘 지내려면 나와 다른 형제 자매의 입장이 돼봐라. 충과 신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실천을 잘 하게 되면 인자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게 내면의 도덕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회 혼란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게 공자의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극기봉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극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사로운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를 회복하는 것이 공자가 예를 실천하는 방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리사욕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이겠죠. 근데 너무 그런 거에 치중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되게 멋없어 보이죠. 모든 거에서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다 이기려고 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사람을 공자는 군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극기봉예라고 표현했고요. 다시 한번 연결을 지으면 극기봉예 자체가 인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과 예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것이고요. 이는 예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인, 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쭉 정리하면서 인과 예가 공자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정리할 건 이제 공자의 정치 사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자의 정치 사상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아까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명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필기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좀 옮겨서요. 자, 공자의 사상의 세 번째는 이제 공자의 정치 사상입니다. 1번인데요. 공자의 정치 사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정명 사상입니다. 정명 사상은 우리가 흔히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군군 신신 하면 무슨 말이에요? 군,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답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느냐? 각자의 역할에서 본분을 다하라. 어찌 보면 각자의 역할에서 본분을 다하고 거기에서 만족감과 행복을 얻고 너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사리사욕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정명이겠죠. 그래서 정명은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유사한 게 있어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누구랑? 플라톤의 뭐랑 닮아 있나요? 사주덕 사상하고 아주 닮아 있죠. 이게 뭐예요?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히 다하고 조화를 이루면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라는 건데요. 역시 정명 사상을 강조하는 공자에게는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조화를 이루면 좋은 팀이 되는 건데 쓸데없이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막 전쟁을 일삼고 이런 현실이 굉장히 못마땅했다라는 건 거죠.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하고 조화를 잘 이루면 그것을 우리는 원팀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자는 역시 이러한 약간 보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얘기를 합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잘하고 조화를 이뤄라.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공자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요. 역시 덕치사상. 덕치라는 것은 덕으로 요 뒤가 중요한데요. 자, 노란 펜으로 제가 쓸게요. 감화시킨다. 다른 말로는 교화시킨다라는 표현인데요. 덕으로, 즉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야, 너 머리가 이렇게 불량하니? 뭐 요즘엔 그렇게 지도하지도 않지만 학생이 머리가 왜 이래? 그래가지고 뭐 벌점 카드 뭐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덕치는 아닐 겁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학생한테 얘야, 학생은 학생다운 머리가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이 학생다운 머리라는 건 뭘까? 막 대화를 해가지고 막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선생님 제가 머리 짙게 염색한 거 다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예쁘게 깎을게요. 이러면은 그게 이제 공자가 꿈꾸는 덕치 사상이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제도와 규범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공자는 또한 이러한 근본적인 가장 알맹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비교되는 게 있죠. CF. 예를 들면 법치.
누가 좋아했던 거죠? 한비자. 무조건 법으로 다스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야 돼라는 공자의 사상하고는 참 다른 측면이다. 비교해서 시험에 다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기이안이니. 이 말은 뭐냐? 수기는 내 몸을 닦아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닌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줘라.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수기치인. 뭐 다른 말로 길게 하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 너가 먼저 너의 도덕성을 갖추고, 이게 1번이에요. 도덕성. 너 먼저 군자가 되어라. 그거 아주 강조하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건 뭐죠? 그렇죠. 백성들의 경제적으로 평안하게 해줘라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노란 펜으로 쓸게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그 말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너 스스로 군자가 되어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고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도 역시 수신, 나부터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는 위기지학이라고 표현해요. 위기지학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이게 위아론하고는 다릅니다.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철저한 나로부터 도덕성을 갖추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선비의 자세,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 먼저 도덕성을 갖추고 남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필요한 자세일까요? 바로 통치자, 정치인들,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기, 먼저 도덕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아닌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줘라. 근데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떨 때 좀 평안하다라는 느낌을 가질까요? 핵심이 뭘까요? 가장 국민들이 좋아할 것은 아마 분배의 문제에서의 형평성일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배가 잘 되어 있는 형평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4번 공자가 꿈꾼 이상향 뭐가 나오죠? 대동사회가 나옵니다. 대동사회. 그래서 대동사회라는 건 요거죠, 요거. 사람들이 다 군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을 잘 갖추고 있는 경제제도, 경제적인 그러한 나라가 대동사회가 됐죠. 그래서 대동사회는 소강사회라는 그 과도기적 상태를 거쳐내고 모두 다가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가족과 같은 사회, 그것을 대동단결한 유토피아, 공자의 이상향이라고 해서 대동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공자의 정명, 덕치, 수기안인과 대동사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봐도요. 공자는 참 기본, 그 다음에 질서, 그리고 원리, 원칙, 인간다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쭉 설명드린 것을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 뉴탐스런 윤리와 사상 35페이지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요게 원문입니다. 교재에 나오는 것은 조금 그걸 바꾼 건데요. 제가 원문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위나라 임금의 초청을 받은 공자가 제자들과 더불어 위나라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자, 요런 지문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요즘에 케이블에 보니까 공자라는 드라마, 중국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런 장면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 명이라는 게 뭡니까? 명분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고요. 그 명, 말 자체로 이름을 바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지 이름을 바르게 한다 할 때 그게 뭐예요?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힘차게 외쳐보십시오. 하나 둘 셋, 송기택! 자기 이름을 외칠 때 자랑스러울 수만 있을 만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떳떳해라. 당당해라. 비겁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공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기본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본이 바로 서는 진실된 보수주의자로서의
그러한 억양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뒤를 보니까요. 너무 어두우십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허, 이게 원문이에요. 거칠구나 자로요. 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에는 함부로 나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 그렇게 생각이 짧으면 안 돼.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래. 명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할 수 없고 말이 순하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일이 이루어지면 문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문화가 이루어지면 형벌이 적절할 수 없고 형벌이 적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데가 없다. 백성들이 손발을 둘 수 있으며 평안하게 안분지족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가장 거슬러 올라가서 각자의 역할과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출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기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은데요. 전 참 놀라운 광경 하나를 봤습니다. 굉장히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말이죠. 카메라 앞에서 떳떳하게 누구 때문에 그래? 난 잘못 없어 이러더라고요. 이런 걸 공자가 목도했다라면 뭐라고 평가할까요? 부끄러움이 없어진 세상이군. 그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게 뭘까요? 기본적인 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자가 강조하는 기본 질서,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 공자 제가 두 번째 갖고 왔는데요.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했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네요. 경제, 국방, 백성이랍니다. 근데 하나씩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국방,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하면서 경제 얼마나 중요해요? 경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국방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믿음이 아예 없으면 사회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공자의 표현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자와 백성들 간의 믿음, 그걸 더 뛰어넘는 백성과 백성들끼리의 믿음, 이것이 깨지면 그 세상은 대동사회로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공자님의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동양사상, 동양철학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공자의 뉘앙스가 약간 기본을 강조하면서도 뭔가 공자가 인간은 인간됨이라는 기본적인 것부터 하라라는 것을 좀 힌트를 얻었는데요. 시험에는 사실 잘 나오는 건 뭐가 잘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추후에 배우게 되는 노자입니다. 도가를 대표하는 사상가고요. 공자예요. 공자의 육아 사상과 노자의 도가 사상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동양 사상을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공부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롤플레잉 게임을 해봐라. 그래서 친구한테 공자 공부를 저하고 지금 송쌤하고 막 열심히 했으면 공자 역할을 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노자를 배웠을 때 노자 역할을 하고 둘이 그 사상에 기반해서 같이 토론회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공자와 노자에 비교되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을 제가 노자 수업을 하면서 한번 언급을 다시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문제도 직접 보시고 공자는 단독으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도가 사상과 비교해서 출제되기도 한다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42페이지를 봐주시면 오늘 배웠던 것을 적용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됨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효 나왔네요. 어른에게 공경하고 윗사람을 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해치기 좋아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어기는 하다. 그래서 군자는 근본에 힘쓰는 것이니 근본이 그게 뭐예요? 출발이 효, 재, 충, 신, 서라는 거죠. 이게 출발이 가장 먼저가 효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을 갖추기 위한 실천 방법들이고 효부터 해라, 재, 충, 신, 서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에 넣을 수 있겠고요. 그 인을 우리가 2번에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건지 공자의 사상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간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겠어요. 그 기억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극기복례를 통해 완성된다.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인이라는 것은 극기복례가 뭐죠? 예의 실천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극기복례는 이코르 예죠. 그러면 인은
예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인자한 마음은 예법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매너를 통해서 친구에게 뭘 해줬을 때 거기에서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 맨날 괴롭히면서 나는 인자하다 이러면 그게 인자한 건가? 그러니까 내면적인 도덕성이 완성되는 지점은 바로 이 예를 통해서다라고 공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는 인이겠고요. 내면적 도덕성을 실천하는 외면적인 규범이다. 이건 뭐예요? 예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는 인과 분명히 구분해야 될 단어이고요.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 다음 넘어가서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분별적인 사랑이다. 자,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거 아래쪽에 기억나나요? 유인자. 정말 인자한 사람은 능호인, 능오인.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하고 미워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려서 사랑해. 가려서의 모든 걸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존비, 친소의 구분이 있다라고 그래. 이건 뭐냐면 귀하고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랑 얼마만큼 가깝고 친소는 그거죠. 멀고 이곳을 따져서 구분해서 사랑하라 라는 정신입니다. 무의와 무욕을 덕을 발휘하는 것, 무의와 무욕은 누가 좋아해요? 도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이라고 보기엔 어렵겠네요. 자, 오늘 이제 우리 공자의 사상 시작 단계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참 많이 해드렸죠. 다음 시간에 맹자를 아주 또 자세하게 정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끝나면서 가장 우리가 핵심이 되는 공자의 사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엑기스들을 딱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에 이 키워드 정도들은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고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 정리 공자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힘차게 대답을 해보시죠. 사회 혼란의 원인을 공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의 내면의 도덕성? 그렇죠. 도덕성이 타락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 뭐가 사랑의 정신이고? 그렇죠. 인입니다. 그리고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이라는 걸 통해서 맹목적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가장 공자의 핵심 정리하신 거예요. 인의 실천 방법 5가지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효, 제, 충, 신, 서 5가지를 외워주십시오. 이건 반복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서의 정신 아주 중요했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자, 얘는 외면적인 사회규범이고 극기복례라는 실천 방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군군신신 부부자자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그렇죠. 바로 정명사상입니다. 우리 문제를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공자에서 다뤄지거든요. 심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명 꼭 기억해 주시고 숙이 아닌 그다음에 덕치, 이 덕치 사상은 한비자의 법치와 아주 다른 내면을 자극시켜서 교화, 감화시키는 거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감동을 줘서. 자, 마지막 분배의 형평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노자의 소국과민, 작은 나라하고는 아주 다르게 커다란 나라면서 대동단결하는 그런 사회. 뭐라고 하죠? 4글자로? 그렇죠. 대동사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는 수업을 딱 끝내면서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키워드 정리라고 해가지고 딱 여러분들과 같이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이것만은 꼭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복습하고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 정리 요거 딱 해드릴 때 내가 오늘 공부 똑바로 했나? 라고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공자의 제자 맹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맹자의 사상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다뤄집니다. 맹자 제가 먼저 가서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